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피비린내와 차가운 눈발을 몰고 온 여자는 태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낡은 실크 코트는 갈기갈기 찢겨 있고 온몸은 누군가에게 짐승처럼 쫓긴 듯 상처투성이었죠. 세상을 등지고 살던 시골 노총각의 헛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재벌 여회장이 제 발로 기어들어온 겁니다. 그녀가 기억을 잃은 채 순박한 시골 여자로 변해가던 그때 산 너머에선 그녀를 죽이려는 검은 가림자들이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녀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자는 누구일까요? 천재성을 숨긴 노총각과 기억을 잃은 여자의 목숨을 건 반격.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간도로는 이미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눈이 차올라 길의 형체조차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가로등 하나 없는 굽이진 산길은 마치 거대한 백색의 늪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적막한 눈길을 뚫고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차 안 뒷좌석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은수가 서류를 검토하며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무서운 눈보라를 잠시 응시하던 서은수가 갑자기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죠. 무언가 이상하다는 서늘한 직감이 서은수의 등줄기를 순식간에 훑고 지나갔습니다. 베테랑 운전기사가 브레이크 페달을 연신 밟고 있었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차체는 더 빠르게 내달리며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사장님,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서은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앞좌석 등받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죠. 순식간에 중심을 잃은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비명처럼 날카로운 금속음을 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서은수의 세상은 거꾸로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차체가 가드레일을 부수고 경사면 아래로 사정없이 굴러떨어졌죠. 유리가 산산이 부서져 은수의 뺨을 스쳤고 차 안의 서류들이 눈바람에 나비처럼 흩날렸습니다. 지옥 같은 회전이 멈추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차는 거대한 나무줄기 사이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죠. 짓눌린 차체 안쪽에서는 기계적인 경보음만이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좌석의 운전기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힘없이 떨구고 있었죠. 정막이 감도는 뒷좌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은수가 피로 범벅이 된 이마를 한 손으로 짚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죠.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망치로 맞은 듯 깨질 듯이 욱신거렸고 오른쪽 어깨와 갈비뼈 쪽에서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찌그러진 문을 어깨로 밀고 또 밀며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끼익 소리를 내며 겨우 열리자 서은수가 눈 위로 쓰러지듯 기어 나왔어요. 뺨에 닿는 차가운 눈의 감촉이 오히려 서은수의 정신을 붙들어 주었죠. 서은수는 눈 속에 두 손을 짚으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세웠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통증에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길 위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두 개가 느리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보통 차라면 이 폭설에 이 산길을 달리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은수의 눈이 가늘어졌고 불빛은 사고 지점을 향해 정확하게 방향을 틀고 있었죠. 무서운 직감이 서은수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 차는 결코 자신을 구하러 온 구조대가 아니었죠. 서은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저절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외진 밤길에서 저 차가 이 시간에 저 방향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수는 깨달았습니다. 서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죠. 은수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어두운 숲속으로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 위에는 서은수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붉은 점을 찍으며 길게 이어졌죠. 다리에 힘이 풀려 고꾸라질 뻔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 3개의 발소리가 서은수의 뒤를 바짝 뒤쫓았죠. 서은수는 숲 안으로 더 깊이, 더 어둡게 파고들었습니다. 가시덤불이 비싼 코트를 갈기갈기 찢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죠. 눈은 점점 더 세차게 쏟아져 은수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자신을 쫓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로 등 뒤까지 다가온 것 같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그러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작은 불빛 하나가 은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랗고 아주 작은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 같은 불빛이었죠. 서은수는 그 빛을 유일한 구원이라 믿으며 달려갔습니다. 눈밭에 발이 깊게 빠질 때마다 갈비뼈 쪽에서 칼로 베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죠. 그래도 은수는 달렸습니다. 저 불빛을 향해, 오직 그 빛만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죠. 나지막한 돌담 너머로 낡은 헛간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은수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돌담을 짚으며 넘었어요. 헛간문에 손이 닿는 순간 다리에 남은 마지막 힘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은수는 그대로 문을 끌어안듯 기대며 미닫이 문을 옆으로 밀었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헛간 안에 지푸라기 냄새와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은수는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갔죠. 2 팔이 먼저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고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때 헛간 안쪽 어둠 속에서 묵직한 인기척이 났죠. 서은수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빛이 은수의 얼굴에 정면으로 쏟아졌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눈부신 밝기였죠. 은수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눈을 가렸습니다. 빛 너머에는 산처럼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남자는 한 손에는 전등을, 다른 손에는 뭔가 단단한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누구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침입자를 향한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서은수는 가렸던 팔을 내리며 그 강렬한 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눈가에서는 피가 쉬지 않고 흘러내렸고 파랗게 질린 입술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서은수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 애썼습니다. 빛 속에서 남자의 눈이 어렴풋이 보였죠. 날카롭고 차갑고 세상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고독한 눈이었습니다. 은수가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어 입을 열었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필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제발 숨겨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서은수의 몸은 옆으로 힘없이 기울었습니다.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며 전등을 바닥으로 향하게 했죠. 헛간 안이 어슴푸레해지며 바닥에 찍힌 은수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남자 강태주가 굳은 표정으로 쓰러진 은수를 내려다보았죠. 태주는 손에 쥔 전기 충격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세상을 삼킬 듯 더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죠. 태주가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더니 은수의 목 옆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약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어요. 태주가 짧게 코로 숨을 내뱉으며 서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두 팔을 뻗어 정신을 잃은 서은수를 가볍게 안아 올렸죠. 바닥에 지푸라기가 흩어졌고 바람이 문틈 사이로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태주가 몸을 일으켜 안채를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죠. 눈은 태주의 넓은 어깨 위에도 은수의 창백한 이마 위에도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안채 방 안에 은수를 눕히고 나서 태주는 곧바로 움직였죠.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왔고 낡은 구급함을 열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내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태주의 손은 거칠고 컸지만 움직임만큼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부드러웠죠. 처치를 마친 태주는 은수의 코트기 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손가락 끝에 뭔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것이 걸렸죠. 작은 원형의 금속 장치, 그것은 GPS 추적기였습니다. 태주의 눈이 차가운 얼음처럼 가늘어졌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 구석의 낡은 선반에서 두꺼운 은색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전파를 차단하는 특수한 가방 안에 추적기를 집어넣고 지퍼를 단단히 닫았죠. 이제 그 어떤 신호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태주는 다시 은수의 곁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산골 외딴 헛간까지 핏자국을 남기며 찾아온 이 여자는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태주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의 커튼을 단단히 여미고 방문 앞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이 긴 밤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눈 쌓이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고요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지만 태주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 깊은 산중에 피를 흘리며 찾아온 여자가 누구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쫓던 그 불빛들과 옥기 속에 숨겨진 추적기는 평범한 사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태주는 잠든 은수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온 그에게 이 여자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죠. 태주는 곁에 놓인 전기 충격기를 만지작거리며 다시 한번 밖을 살폈습니다. 폭설은 모든 흔적을 덮어버릴 기세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태주의 직감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졌고 은수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식은 방 안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일어나 아궁이에 땔감을 넣었죠. 불꽃이 타오르며 붉은 빛이 방 안을 채우자 은수의 얼굴에 발그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온 자신이 또 다른 도망자를 지키게 된 이 상황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다시 방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죠. 눈 내리는 밤, 헛간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어요. 방 안에는 어제 보았던 그 거친 사내가 차려놓았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은수는 머리를 짓누르는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죠.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하려 애를 써보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투박하게 열리며 강태주가 커다란 대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태주는 멍하니 앉아있는 서은수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밥상을 밀어주었죠. 강태주가 바닥에 수건을 툭 던지며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이 좀 드쇼.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이거라도 좀 먹고 기운 차리세요. 서은수는 낯선 사내의 태도에 움찔하며 이불을 가슴팍까지 끌어올렸어요. 잔뜩 겁에 질린 서은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강태주는 짐짓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서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주를 향해 물었죠. 아저씨, 저는 누구인가요? 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강태주는 젖은 수건을 짜던 손을 멈추고 서은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제 본 화려한 여회장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눈망울만 남아 있었거든요. 강태주가 쟁반 위에 놓인 물그릇을 건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름 같은 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당분간은 그냥 은실이라고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쇼. 서은수는 은실이라는 낯선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굴려보았습니다. 서은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강태주를 바라보았죠. 은실이, 제 이름이 은실이인가요? 강태주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나가더니 낡은 손바지와 두툼한 스웨터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강태주가 서은수의 발치에 옷을 던져두고는 방문을 나서며 덧붙였어요. 어제 입고 온 피 묻은 옷들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거라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오쇼. 서은수는 태주가 건네준 옷에서 나는 쿰쿰하면서도 따뜻한 햇볕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이 텅 빈 마음속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죠. 잠시 후 낡은 옷을 겹겹이 껴입은 서은수가 조심스럽게 마루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당에는 강태주가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서은수는 그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루 끝에 걸터 앉았죠. 강태주가 장작을 쪼개다 말고 뒤를 돌아보더니 턱으로 옆에 놓인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서 구경만 하지 말고 저 콩이라도 좀 고르쇼.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은수는 서툰 솜씨로 콩 바구니를 당겨와 썩은 콩을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마당에는 장작 쪼개는 소리와 콩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주는 곁눈질로 은수의 하얗고 고운 손이 흙바닥에 놓인 바구니를 휘젓는 것을 보았죠. 저 손으로 수조원의 돈을 움직였을 여자가 산골에서 콩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강태주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은실아,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냐? 집이 어디라든가 부모님이 누구라든가 하는 거 말이다. 서은수는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죠. 그냥 따뜻한 밤 냄새가 좋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저씨. 그때 마을길 쪽에서 요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사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마을의 소문 제족이라 불리는 부녀회장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부녀회장은 낯선 여자가 태주의 마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부녀회장이 태주의 팔을 찰싹 때리며 호들갑스럽게 외쳤죠. 아이고 태주야, 이게 누구야? 자네 집에 웬 예쁜 색시가 다 있어. 강태주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은수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강태주가 인상을 팍 쓰며 부녀회장을 향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색시는 무슨 색시입니까? 도시에서 크게 사고당하고 몸버린 사촌 여동생이에요. 요양하러 온 거니까 아는 척 마쇼. 부녀회장은 태주의 말을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고개를 빼고 은수의 얼굴을 살피려 안달이 났죠.
은수는 겁에 질려 태주의 등 뒤로 바짝 몸을 숨겼습니다. 부녀회장이 혀를 끌끌 차며 태주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 애가 겁이 참 많네. 근데 얼굴이 아주 귀티가 흐르는 게 시골 사람 같지가 않아. 강태주는 부녀회장을 마당 밖으로 떠밀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부녀회장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강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은수를 돌아보았죠. 은수는 태주의 옷자락을 꽉 쥔 채 파랗게 질린 안색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은수의 어깨를 툭 치며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갔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쇼.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답하지 말고. 은수는 태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종종 걸음으로 방 안으로 숨어들었죠. 태주는 은수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은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덮개를 걷어내자 구형이지만 성능만큼은 최고인 컴퓨터 장비들이 나타났죠. 태주는 익숙한 솜씨로 자판을 두드려 뉴스 사이트와 증권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JS그룹 서은수 회장 실종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태주는 화면 속의 화려한 여자와 방 안에서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자고 있는 은실이를 번갈아 생각했습니다. 서은수가 사라진 지 겨우 일주일도 안 되어 그룹 내에서는 벌써 최 이사가 실권을 잡았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죠. 태주는 마른 세수를 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껐습니다. 저 여자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 이 평화로운 산골 생활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쫓는 무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사지로 등 떠미는 일이나 다름없었죠. 태주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눈 덮인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온기가 태주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태주는 결심한 듯 담배꽁초를 비벼 끄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은수를 데리고 뒷산밭으로 향했습니다. 눈 속에 묻힌 시래기를 걷어내고 얼어붙은 땅에서 냉이를 캐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은수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보며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적막한 산에 울려 퍼질 때마다 태주의 마음도 조금씩 일렁였죠. 은수가 캔 냉이를 태주에게 자랑하며 밝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이것 보세요. 제가 이렇게 큰 걸 캤어요. 태주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은수의 흙 묻은 코끝을 보고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죠. 두 사람은 산골의 느릿한 시간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이제 태주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에 간을 맞추기도 하고 태주의 해진 옷을 꿰매기도 했죠.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은수는 태주가 만들어준 이 작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주 역시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책임감이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주고 있었죠. 어느새 회장 서은수라는 이름은 희미해지고 태주의 집엔 은실이라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늘 폭풍 전야처럼 위태로운 법이었죠. 태주는 장터에 나갔다가 은수의 사진을 들고 외지인을 수소문하는 사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샅샅이 집들을 뒤지며 태주의 집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주는 서둘러 물건을 챙겨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입안에서는 쇠냄새가 났지만 오직 은수를 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집 마당에 도착한 태주는 마루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은수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은수가 깜짝 놀라며 태주를 바라보았고 태주는 그녀의 눈을 보며 낮게 의졸였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쇼.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절대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은수는 태주의 비장한 눈빛에 압도되어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은수를 지하실 깊숙한 곳, 미리 마련해둔 비밀 공간으로 밀어 넣었죠. 지하의 차가운 공기가 은수의 살갗에 닿았고 태주는 그녀의 손에 따뜻한 담요를 쥐어주었습니다. 태주가 지하실 문을 닫기 전 은수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은실이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태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은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주가 지하실의 두꺼운 나무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지상 위로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는 좁고 어두운 지하방 한가운데에 서서 태주가 쥐어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숨을 죽였죠. 위층에서는 태주가 급히 가구들을 옮기며 은신처 입구를 가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어요. 은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발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공포 속에서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덮치려 한다는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지하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마다 은수는 태주가 남기고 간 따뜻한 온기만을 필사적으로 되새겼습니다. 그 시각 강태주는 안채 마당으로 나와 평소와 다름없이 도끼를 잡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마당 구석에 설치해둔 초소형 감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마을 입구에 쳐놓은 가상 경계망을 뚫고 정체불명의 차량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태주의 집 방향으로 꺾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태주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손등에 솟은 핏줄을 눌러 참았습니다. 도끼가 장작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산골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당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더니 선글라스를 낀 사내들이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태주에게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남자가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태주의 눈앞에 들이밀며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이보쇼, 이 근방에서 이 여자 본 적 없나? 보시다시피 아주 귀하게 생긴 여자인데 말이야. 태주는 도끼를 장작에 깊숙이 박아 넣으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여긴 귀한 사람은커녕 멧돼지도 구경하기 힘든 곳이오. 길 잘못 찾아왔으니 얼른 돌아들 가쇼. 남자는 태주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혀를 끌껄 차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사내가 빨래 건조대에 널린 여자용 스웨터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형님, 저기 여자 옷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 어쩌고 하던 그 여자 옷인 모양인데요. 태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도끼를 빼내며 사내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태주가 매서운 눈빛으로 사내들을 쏘아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죠. 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와서 이게 무슨 무례요? 내 사촌 동생이 몸이 안 좋아 요양 중이라 했잖소. 시끄러우니 당장 나가라고. 사내들은 태주의 기세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쉽게 물러날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최 이사의 최측근인 독사라 불리는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태주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죠. 독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태주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뱀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태주 씨라고 했나? 당신 상판대기가 왠지 낯이 익단 말이야. 10년 전 그 유명했던 보안 전문가 고스트 아니신가? 태주는 독사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과거 이름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사는 태주의 반응을 즐기듯 낄낄거리며 부하들에게 주변을 샅샅이 뒤지라는 신호를 보냈죠.
그 시각 지하실에 있던 은수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와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주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지하실 문고리를 잡고 힘을 주었죠. 하지만 절대 나오지 말라던 태주의 비장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려 은수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어떤 남자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은수는 머리를 감싸 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했고 잊고 있던 사고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는 태주가 독사의 수하들이 안채로 들어가려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직접 개조한 고성능 전등을 꺼내 독사의 눈을 향해 강렬한 빛을 쏘아 올리며 외쳤죠. 여긴 내 구역이야. 허락 없이 발을 들이는 놈들은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순식간에 시야를 잃은 독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거렸고 그 틈을 타 태주는 호루라기를 크게 불었습니다.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산 아래에서 박씨 아저씨와 마을 청년들이 낙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 올라왔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독사의 앞을 가로막고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쳤죠. 이놈들아, 우리 마을 귀한 자식 집에 와서 웬 행패야. 당장 꺼지지 못해. 시골 노인들과 청년들이 떼거지로 몰려오자 독사는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이를 갈았습니다. 독사가 태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는 차에 올라타며 말했죠.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강태주, 네가 지키려는 게 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조만간 다시 보자고.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마을길을 빠져나가자 태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태주의 어깨를 다독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태주야, 괜찮으냐? 저놈들 아무래도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은실이는 무사한 게냐? 태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지하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태주가 서둘러 지하실 입구의 가구들을 치우고 문을 열었을 때 은수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다급하게 은수를 안아 올리며 괜찮으냐고 묻자 은수는 태주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아저씨, 그 사람들 누구예요? 왜 아저씨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태주는 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다독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창밖의 어둠을 뚫고 멀리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은실이가 아닌 서은수 회장의 정체가 생각보다 빨리 탄로났음을 직감하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잠든 은수를 바라보며 창고에 숨겨두었던 위성 단말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최 이사가 보낸 타격대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태주의 눈에 서늘한 불꽃이 튀었죠. 태주는 은수의 정체를 확인한 독사가 단순한 수색을 넘어 무력 진압을 시도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자판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실아, 내가 너를 어떻게든 지켜낼 거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말이야. 태주는 마을 청년들에게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은수와 함께 탈출할 제2의 경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주는 은수를 깨워 짐을 챙기게 하고는 뒷산 동굴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열었습니다. 은수는 낯선 상황에 겁을 먹었지만 태주의 단단한 손길의 의지에 어두운 터널 속으로 발을 내디뎠죠. 태주는 은수의 손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담긴 펜던트를 걸어주며 신중하게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빼지 마쇼.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내가 꼭 너를 찾아낼 거니까. 은수는 태주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짙은 안개가 깔린 산등성이를 타고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 입구에서 대기하던 독사는 최 이사로부터 마지막 명령을 받고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최 이사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지시했죠. 증거는 필요 없다. 회장과 그 해커 놈을 함께 처리해.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독사는 부하들에게 인화 물질을 준비시키며 태주의 집을 향해 서서히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평화롭던 정선의 산골짜기는 이제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주와 은수는 뒤편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죠.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저 아래 태주의 집 방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수는 그 불길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태주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죠. 아저씨, 우리 집이 타고 있어요. 은수의 비통한 목소리에 태주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실아,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 하지만 너는 죽으면 끝이야. 어서 가자. 더 멀리 도망쳐야 해. 태주는 불타는 집을 뒤로하고 은수를 업은 채 험준한 바위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독사의 수하들이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주는 은수를 바위 뒤에 숨기고 사냥용 전기 충격기를 꺼내 적들을 향해 겨누었죠. 내 여자 건드리는 놈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 태주의 외침이 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은수는 공포 속에서도 태주의 등에서 거대한 벽 같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건 사투가 눈 덮인 산비탈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폭설은 멎었지만 이제 더 매서운 인간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태주는 은수를 바위 틈새로 더 깊숙이 밀어넣으며 자신의 넓은 등으로 그녀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독사의 수하들은 번뜩이는 손전등 불빛으로 숲을 헤치며 짐승처럼 낮은 숨소리를 내뱉으며 다가왔죠. 은수는 태주의 낡은 옷자락을 꽉 쥔 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태주가 허리춤에서 직접 개조한 강력한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자 차가운 금속음이 적막한 숲속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그는 은수의 손을 잠시 힘주어 잡았다가 놓으며 나지막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신호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위쪽 소나무 언덕으로 뛰어. 알았지? 은수는 대답 대신 태주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 섞인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숲을 가로지르던 손전등 불빛 하나가 태주의 발끝을 정확히 비추었죠. 찾았다. 저기 바위 뒤다. 사내들의 고함과 함께 육중한 발소리들이 낙엽을 짓밟으며 두 사람을 향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바위 뒤에서 튀어나가 고성능 라이트를 켜서 적들의 시야를 단번에 마비시켰죠. 강렬한 빛에 눈이 먼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는 사이 태주는 전기 충격기를 휘둘러 가장 가까이 다가온 놈의 가슴팍을 찍었습니다. 파지지직하는 소름 끼치는 전기 스파크 소리와 함께 사내 하나가 거목처럼 맥없이 고꾸라졌어요. 태주는 다른 사내의 팔을 꺾어 넘기며 은수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은실아, 지금이야 뛰어. 어서 뛰어. 은수는 태주의 외침에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안개가 자욱한 비탈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태주가 사내들과 뒤엉켜 싸우는 둔탁한 타격음과 거친 욕설이 뒤섞여 들려왔죠. 은수는 갈비뼈가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태주가 일러준 소나무 언덕을 향해 기어오르다시피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안개 낀 산길은 눈앞을 가렸고 은수는 젖은 바위 조각을 밟고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이 살점을 핥히고 옷을 찢어발겼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고 다시 기어 일어나려 애를 썼죠. 그때 은수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성광과 함께 잊고 있었던 사고 당시의 영상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자신의 브레이크 선을 자르던 최 이사의 비열한 눈빛이 기억의 수면 위로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은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최 이사, 당신이었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자 은수는 공포를 넘어선 서늘한 분노를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죠. 한편 독사의 수화셋을 제압한 태주는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아내며 은수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는 은수의 위치 추적기 신호를 확인하며 안개를 뚫고 비탈 아래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고는 단숨에 내려갔죠. 태주가 은수의 어깨를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실아, 괜찮냐? 어디 다친 데 없어? 정신 좀 차려봐. 은수는 태주의 품에 안긴 채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태주의 뺨에 묻은 피를 보고 손을 떨며 닦아주었습니다. 아저씨, 나 다 기억났어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전부 다요. 은수의 차분해진 목소리에 태주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일단 그녀를 업고 다시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독사는 불타는 집터에서 태주가 탈출했음을 확인하고는 헬기를 요청하며 산 전체를 포위하려 들었죠. 태주는 마을 청년회장 박 씨와 미리 약속해둔 비밀 거처인 폐공장 아지트로 향하며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태주는 빗물을 닦아내며 은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났다면 이제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소? 화려한 회장실로 말이오. 은수는 태주의 넓은 등에 얼굴을 기대며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서은수가 아니라 아저씨 곁에 있는 은실이로 더 있고 싶어요. 그게 내 진심이에요. 태주는 은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지트에 도착한 태주는 먼지 쌓인 서버를 가동해 최 이사의 보안망을 역해킹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옆에 앉아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비밀 계좌와 보안 카드의 정보를 하나씩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태주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번개처럼 움직일 때마다 최 이사가 숨겨둔 비자금 내역이 화면 가득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그 자료들을 보며 최 이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는지 확인하고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죠. 아저씨,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살려준 아저씨와 우리 집을 태운 대가를 꼭 치르게 할 거예요. 태주는 은수의 달라진 기품과 카리스마에 압도되면서도 그녀의 손을 잡고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지트 외벽에 설치된 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리며 붉은 불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독사가 드론을 이용해 태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었죠. 태주는 은수를 책상 밑으로 피신시키고 총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칠 입구에 가스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은실아,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이것만 넘기면 우린 자유가 될 수 있어. 태주는 은수를 안심시키며 자신도 전기 충격기와 진압용 봉을 쥐고 문 앞에 버티고 섰죠. 문이 폭발음과 함께 부서지며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깔렸고 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연기 속에서 짐승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며 사내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어요. 은수는 공포 속에서도 태주를 돕기 위해 주변에 있던 무거운 공구 상자를 사내의 발치로 힘껏 밀어 던졌습니다. 난전 중에 독사가 직접 총을 겨누며 태주의 어깨를 쌌고 태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죠. 은수는 비명을 지르며 태주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독사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서은수 회장님, 시골 노총각이랑 노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 지옥으로 가셔야지. 독사가 은수의 이마에 총구를 들이대는 순간 태주는 피를 흘리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가스통을 발로 찼습니다. 굉음과 함께 아지트 전체가 하얀 연기로 가득 찼고 태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독사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죠. 은수는 그 틈을 타 태주의 전기 충격기를 집어들어 독사의 가슴에 사정없이 꽂아 넣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독사를 뒤로하고 은수는 태주를 부축해 아지트 뒤편의 비밀 탈출구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은수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은실아, 나 끝까지 너 지켰다. 그렇지? 은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태주를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응, 아저씨.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요. 죽으면 안 돼. 내 이름 불러줘야지. 두 사람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도심 외곽 도로변에서 김 실장이 보낸 구조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발견했죠. 태주는 그 불빛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은수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지트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빗물과 피가 섞여 기괴한 무늬를 그리며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검붉은 피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독사의 총탄에 맞은 어깨의 통증은 마치 뜨거운 인두로 살을 지지는 것 같았지만 태주는 자신보다 제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은수를 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피가 제 손등에 닿자마자 머릿속에서 거대한 둑이 터져나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은수의 뇌리를 사정없이 찔러댔죠. 은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다가 어느 한순간 차갑고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정지했죠. 그것은 정선의 순박한 시골 여자 은실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조원의 자본을 움직이고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JS그룹의 절대자 서은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주를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이전의 의존적인 온기 대신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떨어진 태주의 손수건을 집어들어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아주 느릿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닦아냈습니다. 태주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은수의 이름을 부르려 했죠. 은실아, 괜찮냐? 어디 안 다쳤어? 은수는 태주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은수가 태주를 내려다보며 나직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주 씨,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은 서은수입니다. 태주는 은수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과 한순간에 남처럼 변해버린 그녀의 호칭에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지트 구석에 놓인 무전기를 집어들었죠. 그녀는 태주가 가르쳐준 보안 주파수를 능숙하게 조작하더니 비밀리에
구축해둔 자신의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나 서은수입니다. 김 실장 들립니까? 좌표 보낼 테니 10분 내로 최정예 보안팀과 의료진을 급파하세요. 무전기 너머로 김 실장의 경악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은수는 차갑게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태주는 벽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을 지나쳐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하는 은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헛간에서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웃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은수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태주에게 들으라는 듯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숨겨준 건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전쟁입니다. 시골 노총각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태주는 피가 섞인 헛웃음을 내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군. 기억이 돌아오니 이제 나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일 뿐이었나 보네. 태주의 씁쓸한 말에 은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뒤를 돌아 태주를 안아주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아지트 책상 위에 놓인 태주의 노트북을 펴더니 태주가 밤새 수집해둔 최 이사의 비리 자료들을 자신의 개인 드라이브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아지트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빗소리, 그리고 태주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죠. 은수는 화면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다시는 무력하게 쫓기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수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지트 외곽에서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아지트 문을 부수고 들어와 은수의 앞을 철통같이 가로막았죠. 김 실장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와 은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은수는 김 실장을 무심하게 일으켜 세우며 턱으로 구석에 쓰러진 태주를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고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라. 보안 요원들이 태주를 들것에 실으려 다가오자 태주는 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서은수, 아니 은실아, 정말 이렇게 갈 거냐? 은수는 태주의 부름에 멈칫하며 걸음을 멈추었지만 끝내 그의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앞만 응시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옮겨. 그리고 저 남자가 깨어나면 원하는 보상은 뭐든 해줘서 정선으로 돌려보내. 태주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은수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화려한 의전 차량에 올라타며 태주와의 모든 인연을 잘라내듯 차 문을 닫아버렸죠. 은수가 탄 차량이 빗길을 가르며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차 안에서 김 실장에게 최 이사의 동태를 보고받았습니다. 최 이사는 이미 은수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하고 내일 아침 이사회를 통해 회장직 승계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었죠. 은수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눈동자를 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장에 내가 직접 나타날 거야. 최석훈이 가장 높은 곳에서 환호할 때 그 발밑을 무너뜨려 주지. 은수는 태주가 밤새 정리해준 최 이사의 차명 계좌 리스트를 손가락으로 덧그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한편 태주는 서울 근교의 특급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깨에 박힌 탄환을 제거하고 지혈을 마친 태주는 마취가 풀리기도 전에 은수의 이름을 부르며 헛소리를 내뱉었죠. 태주의 꿈속에서 은수는 여전히 낡은 스웨터를 입고 헛간에서 콩을 고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태주를 반긴 것은 화려한 병실 천장과 자신을 감시하듯 서 있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태주는 허탈함에 실소를 터뜨리며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꿈이었나 보네. 정선의 그 겨울은.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언론은 JS그룹의 긴급 이사회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최 이사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이사회장에 들어서며 이미 승리자가 된 듯 거만한 걸음을 옮겼죠. 그가 단상에 올라 은수의 사망을 애도하는 가짜 눈물을 흘리며 회장직 수락 연설을 시작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이사회장의 묵직한 문이 열리며 눈부시게 화려한 흰색 수트를 입은 서은수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최 이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수는 최 이사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가슴에 꽂힌 회장 표식을 손으로 가볍게 뜯어냈습니다. 그녀는 최 이사의 귓가에 대고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최 이사, 내 브레이크를 자른 대가는 생각보다 비쌀 거야. 감옥에서 평생 계산해 보도록 해. 은수는 태주가 가르쳐준 보안 코드를 이용해 이사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최 이사의 비자금 송금 내역과 살인 교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띄웠습니다. 최 이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요원들이 그를 거칠게 연행해 나갔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은수는 회장실의 거대한 통창 앞에 서서 비가 그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녀는 다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듯 찬 바람이 쌩쌩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주의 낡은 전등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자신도 모르게 은실아라고 불렀던 태주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은수는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 남자 강태주 씨는 어떻게 됐지? 정선으로 돌아갔나? 비서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이고 보고했습니다. 그게 회장님, 강태주 씨가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상금도 치료비 지원도 모두 거부하고 어젯밤에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은수는 전등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태주가 남긴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에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태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서은수로 돌아오길 바랐던 건가요? 아니면 그 좁은 헛간의 은실이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려한 회장실의 조명 아래 서은수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독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최석훈 전무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비참하게 끌려가던 날 서울의 하늘은 지독하게 맑았습니다. 서은수는 회장실의 거대한 통창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녀는 다시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여제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수의 손가락 끝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 구석에 놓인 태주의 낡은 전등 스위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플라스틱의 촉감이 화려한 대리석 집무실의 온기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죠. 그 시각 병원에서 자취를 감춘 강태주는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정선의 옛집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반긴 것은 아담했던 나무집 대신 검게 그을린 잿더미와 매캐한 탄내뿐이었죠. 태주는 무너진 헛간 기둥 옆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실이가 콩을 고르던 마루도 둘이 마주 앉아 감자 옹심이를 먹던 작은 상도 모두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은수가 흘리고 간 낡은 머리끈 하나를 꺼내 손목에 감았습니다. 서은수는 집무실로 들어온 김 실장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주 씨 소재는 파악됐나요? 보상금은 전달했고요. 김 실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파일을 고쳐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좀 이상합니다. 강태주 씨가 정선으로 돌아간 건 확인됐는데 그곳에 최석훈 이사가 심어둔 마지막 덫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은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은수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나며 집무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죠. 김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최석훈은 자신이 몰락할 것을 대비해 태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울 조작된 증거물을 태주의 집 근처에 묻어두었습니다. 10년 전 태주가 국가보안망을 흔들었다는 정과를 악용해 그를 흉악한 살인범으로 둔갑시키려는 비열한 계획이었죠. 서은수는 주먹을 꽉 쥐며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석훈, 끝까지 추악하게 구는군요. 당장 변호인단을 소집하세요. 내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김 실장이 당황하며 은수의 앞을 가로막고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움직이시면 회장님과 그 남자의 관계가 세상에 폭로됩니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서은수는 김 실장의 말을 자르며 매몰차게 집무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지? 그 남자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내 이미지는 죽어가는 도망자였습니다. 지금 당장 차 준비하세요. 은수는 화려한 정장 위에 길게 늘어뜨린 진주 목걸이를 거칠게 잡아 뜯어 책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비서가 준비한 수행 차량에 올라타며 수행원들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렸죠. 정선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언론 통제는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한편 정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강태주는 쇠창살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10년 전 사건을 들먹이며 그를 압박했지만 태주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을 지켰죠. 그는 자신이 여기서 결백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면 이제 막 복귀한 은수의 앞날에 흠집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뱉는 순간 유치장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태주의 창살 앞에서 멈추었죠. 태주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눈부시게 화려한 수트를 입은 서은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정선의 그 헛간처럼 뜨거웠습니다. 은수가 창살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태주를 불렀습니다. 강태주 씨, 왜 바보같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태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살 쪽으로 다가가 은수와 거리를 두며 앉았습니다. 서은수 회장님, 여긴 당신 같은 분이 올 곳이 못 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은수는 태주의 거절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은실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회장님이라니요?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입니다. 태주는 은수의 젖은 눈망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창살 사이로 손을 뻗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빛나는 태양입니다. 나 같은 어둠이랑 섞이면 당신도 검게 물들어요.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줘요. 은수는 태주의 손목에 감긴 자신의 낡은 머리끈을 발견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녀는 유치장 안의 형사들을 향해 돌아서며
서슬퍼런 여회장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1시간 내로 내가 가져온 원본 로그 파일을 검토하세요. 은수는 태주가 병원에서 사라지기 전 몰래 자신의 노트북에 남겨두었던 최석훈의 이중 장부와 조작 지시서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태주가 은수를 지키기 위해 수집했던 그 자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태주 자신을 구하는 열쇠가 된 것이죠.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JS그룹의 변호인단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에서도 태주의 창살 앞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주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채택되면서 태주는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태주의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죠. 그때 은수의 의전 차량이 태주의 앞을 가로막았고 차문이 열리며 은수가 직접 내려 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주 씨, 정선 집은 내가 다시 지어줄게요. 우선은 서울로 갑시다. 치료부터 받아야 해요. 태주는 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정선의 그 흙냄새가 제 체질에 맞아요. 태주는 은수에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는 취재진을 뚫고 버스 터미널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은수는 멀어지는 태주의 뒷모습을 보며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지금 곁에 있으면 세상은 그를 신데렐라 남주인공이라 비아냥거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은수는 차 안으로 돌아와 태주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김 실장, 정선 집터의 최고의 자재로 집을 지으세요. 그리고 마을 전체의 보안 시스템도 깔고요. 은수는 태주를 보내주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이미 정선의 그 눈 덮인 산골짜기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선으로 돌아온 태주는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불탄 집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 커다란 덤프트럭과 인부들이 들이닥치더니 은수가 보낸 집 짓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태주는 당황하며 이를 거절하려 했지만 이장님과 부녀회장이 달려와 태주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태주야, 은실이가. 아니, 서 회장님이 우리 마을의 도로도 깔아주고 회관도 고쳐주기로 했다네. 태주는 은수의 지독하고도 세심한 배려에 헛웃음을 지으며 못 이기는 척 목재를 날랐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정선과 서울이라는 먼 거리 사이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매일 밤 퇴근 후 태주가 복원해준 비밀 채팅창을 열어 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강태주 씨, 오늘 저녁은 뭐 먹었나요? 혹시 어깨 상처가 덧나지는 않았나요? 한참 뒤에 올라오는 태주의 투박한 답장은 은수의 지친 하루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여 먹었습니다. 상처는 다 나았으니 걱정 마쇼. 당신이나 밥 챙겨 먹으세요. 은수는 모니터 속의 짧은 문장을 보며 정선의 그 추운 헛간에서 나누었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거꾸로 흐르는 강물처럼 자꾸만 서로의 시작점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정선의 밤보다 훨씬 밝았지만 서은수 회장에게는 오히려 더 깊은 어둠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JS타워 최상층 집무실에서 내려다보는 도심의 불빛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죠. 수만 개의 전등이 보석처럼 박힌 서울의 야경은 마치 거대한 파티장 같았으나 서은수는 그 화려함 속에서 지독한 고독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가 가져온 결제 서류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완벽하게 다듬어진 눈썹과 짙은 루즈, 그리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300km 밖 흙냄새 나는 정선의 산골짜기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선 쪽 현장 소장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의 골조는 다 올라갔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은수는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죠. 서류 안에는 태주의 새 집이 지어지고 있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한 구석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인부들에게 물을 건네는 강태주의 뒷모습이 사진 모퉁이에 작게 찍혀 있었어요. 서은수는 그 작은 형체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덧그리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고집불통이군요. 내가 보낸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굳이 그 불편한 텐트 생활을 고집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다니. 서은수의 입가에는 핀잔 섞인 말이 맴돌았지만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애틋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다시 물었죠. 강태주 씨 어깨 상처는요?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김 실장은 짐짓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보건소장 말로는 상처는 잘 아물고 있답니다. 다만 회장님이 보내신 보약이나 고기는 전부 마을 노인정에 기부하고 본인은 여전히 감자나 옥수수를 삶아 먹는다고 하더군요. 서은수는 그 말에 결국 참았던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한결같은 사람이네요. 내가 아는 강태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편 정선의 태주는 새로 지어지는 집 마당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은수가 보낸 건설팀은 최고급 자재를 들여와 으리으리한 별장을 지으려 했지만 태주는 결사 반대하며 예전 집과 똑같은 구조로 지어달라고 엄포를 놓았었죠. 결국 새 집은 겉보기엔 소박한 목조주택이었지만 은밀하게 들여온 창호와 단열재는 영하 30도의 추위도 거뜬히 막아낼 최첨단 소재들로 채워졌습니다. 태주는 마당 한쪽에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덕구에게 삶은 감자 조각을 던져주며 손목에 감긴 낡은 머리끈을 만졌어요. 은실이가 헛간에서 머리를 묶을 때 썼던 그 보풀 일어난 머리끈은 이제 태주에게 유일한 부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태주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은수가 복원해준 보안 채팅 프로그램의 알람 소리였죠. 태주는 투박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강태주 씨, 오늘 정선은 많이 춥나요? 서울은 공기가 아주 차갑네요. 밥은 제때 챙겨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태주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자판을 꾹꾹 눌러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긴 눈이 오려는지 바람이 좀 붑니다. 감자 삶아 먹었으니 걱정 마쇼. 당신은 점심에 성찬을 들었을 텐데 내 끼니 걱정이 웬 말입니까?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태주는 무뚝뚝한 자신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는지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죠. 감자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내일 사람 보낼 테니 고기 좀 구워 먹어요. 이건 회장의 명령입니다. 태주는 헛웃음을 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명령은 무슨... 여전히 여회장 티를 내는구먼. 그 무렵 서은수의 복귀를 시기하던 JS그룹의 친인척들과 최석훈의 잔당들은 은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은수가 정선의 이름 없는 전과자 해커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찌라시를 퍼뜨리며 그녀의 도덕성을 흠집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가문의 어른이라는 노인들이 서은수를 앞에 앉혀두고 호통을 쳤습니다. 서 회장, 이게 무슨 망신인가. 재벌가 딸이 시골 노총각이랑 연문을 뿌리다니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서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노인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서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당당하게 말했죠. 연문이라니요? 제 목숨을 구한 은인에게 보답하는 게 JS그룹의 가풍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전과자가 아니라 최석훈 이사의 음모에 휘말린 희생자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이에요. 가장 나이 많은 숙부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급이 맞는 사람이랑 놀아야지. 자네 정략 결혼 상대자로 점 찍어둔 H그룹 셋째 아들이 이번 일로 파혼을 요구해왔단 말이야. 서은수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혼이라니 오히려 잘 됐군요. 저는 제 반려자를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일로 제 사생활을 간섭하신다면 여러분의 비자금 내역을 검찰에 넘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서은수의 서슬 펄언 경고에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서은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일은 이제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필요한 일이었죠. 그녀는 금고 안에서 태주가 처음 치료해 주었을 때 입었던 낡은 가디건을 꺼내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곳에선 아직도 정선의 흙냄새와 태주의 투박한 스킨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아저씨, 보고 싶어요. 은실이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서은수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가디건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회장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그저 태주의 곁에서 콩이나 고르던 은실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며칠 뒤 정선의 태주에게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은수의 정략 결혼 상대였던 H그룹의 셋째 아들이 보낸 수아들이었죠. 그들은 태주에게 거액의 수표 뭉치를 내밀며 위협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봐, 강태주 씨.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주지. 서 회장 앞길 망치지 말고 말이야. 당신 같은 밑바닥 인생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태주는 수표 뭉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대로 사내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태주의 눈에서 잊혔던 화이트 해커, 고스트의 날카로운 안광이 번뜩였죠.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당신들 주인한테 전해. 서은수는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다시는 내 마당에 발 들이지 마라. 다음번엔 경찰이 아니라 앰뷸런스가 필요할 거다. 사내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듯 물러간 뒤 태주는 씁쓸한 마음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은수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그는 밤새 고민한 끝에 은수에게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수 씨, 당신은 이제 넓은 바다로 나간 고래입니다. 나 같은 연못의 물고기가 당신의 꼬리를 잡고 있으면 결국 둘 다 말라 죽을 뿐이에요. 이제 연락을 좀 줄입시다. 그게 당신을 위하는 길인 것 같소. 전송 버튼을 누르는 태주의 손가락이 떨렸고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메시지를 확인한 서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밀어내려는 태주의 진심이 너무나도 아프게 전달되었거든요. 하지만 서은수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정선행 헬기를 준비시키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기자들이 깔려 있어요. 김 실장이 다급하게 만류했지만 서은수는 이미 코트를 챙겨 집무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찍든 말든 상관없어. 내 남자가 나를 버리겠다는데 회장 자리가 무슨 소용이야.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은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태주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숨어들었던 그 헛간, 무심한 척 감자 옹심이를 끓여주던 태주의 큰 손, 그리고 은실이라고 불러주던 그 따뜻한 눈빛. 은수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걸고서라도 그 사랑을 지키겠다고 다수 다짐했습니다. 정선의 산등성이가 보이기 시작하자 은수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시각, 태주의 새 집 마당에 헬기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주는 당황하며 집 밖으로 나왔고 헬기에서 내린 은수는 구두가 지늘게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주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빛이 가득한 정선의 산골짝 한가운데에서 운명적으로 다시 마주 섰습니다. 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주의 멱살을 잡듯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연락을 끊으래. 당신이 나 살렸잖아. 살려놨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어디서 도망을 가. 태주는 은수의 눈물 어린 호통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은수의 머리카락과 그 너머로 보이는 정선의 겨울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겹쳐졌죠. 태주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은수를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이 너무 귀해서 나 같은 놈이 곁에 있으면 때가 탈까봐 무서웠어. 은수는 태주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며 대답했습니다. 때가 묻으면 어때? 같이 씻어내면 되지. 아저씨, 나 이제 회장 안 해. 그냥 은실이 할래. 나 좀 다시 숨겨줘요. 태주는 은수의 등을 토닥이며 멀리 보이는 새로 지은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도망자들의 피신처가 아니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보금자리가 될 준비를 마친 듯 보였죠. 두 사람의 그리움이 300km를 가로질러 마침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선의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저녁 노을이 새로 지은 목조주택의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남기고 간 거센 바람이 잦아들자 산골의 적막함이 다시 두 사람의 주위를 고요하게 감싸 안았죠. 서은수는 태주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태주는 커다랗고 투박한 손으로 은수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그녀의 흐느낌이 잦아들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여회장이라는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태주는 굳이 묻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태주가 은수를 살며시 떼어내며 그녀의 젖은 눈가를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은수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소. 진흙투성이가 된 구두꼴 좀 보쇼.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은수는 태주의 농담 섞인 걱정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엉망이 된 명품 구두를 내려다보았죠. 망신은 무슨요? 아저씨 만나러 오는데 구두가 문제예요? 나 지금 배고파요. 아저씨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태주는 은수의 아이 같은 투정에 짐짓 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시다. 방금 밥 앉혀놨으니 찌개 끓이는 건 금방이요. 새로 지은 집안은 태주가 고집한 대로 예전 집의 소박함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은수가 몰래 신경 쓴 덕분에 바닥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고 창문 틈으로는 황소바람 대신 은은한 나무 향기가 스며들었죠. 은수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태주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요리하는 뒷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은수의 텅 빈 가슴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었죠. 태주가 찌개 냄비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며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은실이 네가 좋아하는 두부 많이 넣었으니까 어서 먹으렴. 태주가 자신도 모르게 옛 이름인 은실이라고 부르자 은수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은수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 이 맛이에요. 서울의 최고급 호텔 요리도 이 맛을 못 따라온다니까요. 두 사람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별다른 대화 없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만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주는 은수에게 따뜻한 숭늉을 건네며 그녀의 결단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다 버리고 온 거요? 그 높은 자리, 그 많은 재산. 나 같은 놈 하나 보겠다고 다 던져버린 거냐고 묻는 거요. 은수는 숭늉 그릇을 매만지며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나 사실 무서웠어요. 최석훈이 감옥에 가고 내가 다시 회장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달랐잖아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헛간에 쓰러졌을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 손을 잡아줬잖아요. 은수는 태주의 손을 잡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 이제 회장 안 해요. 전문 경영인한테 다 맡기고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하면서 결제는 여기서 이메일로 할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아저씨 옆에서 콩 고르고 나물 캘 거예요. 아저씨, 나 다시 숨겨줄 거죠? 태주는 은수의 단호하고도 간절한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라 그녀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숨겨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 고될 텐데 버틸 수 있겠소? 여긴 백화점도 없고 미장원도 멀단 말이요. 은수는 태주의 품으로 파고들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백화점이 왜 필요해요? 아저씨가 시장 갈 때 사다 주는 붕어빵이 더 맛있는데. 그리고 내 머리는 아저씨가 직접 깎아주면 되잖아요. 태주는 은수의 엉뚱한 대답에 허허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정선의 산골짜기에 따스한 불빛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의 새집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며 큰 소리를 쳤고 부녀회장은 은수를 위해 직접 짠 들기름을 들고 찾아왔죠. 아이고, 은실아. 아니, 서 회장님. 정말 여기서 살기로 한 게냐? 우리 태주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부녀회장의 호들갑에 은수는 낡은 스웨터를 입은 채 마당으로 나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회장님 말고 그냥 은실이라고 불러주세요. 저 오늘부터 태주 아저씨랑 같이 밭 읽을 거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은수의 소탈한 모습에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태주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사람들에게 술상을 차려냈습니다. 세상은 한동안 JS그룹 여회장의 자맹과 시골 생활에 대해 떠들썩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 어떤 언론의 인터뷰도 거절한 채 정선의 깊은 산속에서 태주와 함께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죠. 태주는 자신의 천재적인 보안 기술을 이용해 마을의 치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고 은수는
자신의 재산을 투여해 마을에 현대적인 보건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소외된 산골 마을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조명보다 정선의 밤하늘에 뜬 별빛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매일 밤 평상에 앉아 확인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정선에는 작년 그날처럼 탐스러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마당 한쪽의 헛간 앞에 서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피투성이가 된 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헛간은 이제 은수의 작은 서재이자 태주의 연구소로 예쁘게 단장되어 있었죠. 은수가 따뜻한 털 목도리를 두르고 헛간 문을 열며 태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뭐해요? 추운데 얼른 들어와요. 군고구마 다 익었단 말이에요. 태주는 은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헛간 안의 따뜻한 조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주가 은수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은실아, 작년 오늘 네가 이 헛간으로 들어온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고였지만 또한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은수는 태주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요, 아저씨.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던 그 밤에 아저씨가 내 인생의 새로운 브레이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나 이제 안 굴러떨어지고 여기서 잘 멈춰 있잖아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헛간 문창가에 따뜻하게 비쳤고 밖에서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상처를 하얗게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JS그룹의 서은수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의 산골에는 태주와 함께 늙어갈 은실이가 남았죠. 권력과 돈으로도 살 수 없던 진정한 안식처를 그녀는 가장 낮은 곳인 헛간에서 찾아냈습니다. 태주는 은수의 손가락에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반지를 다시 한번 고쳐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인연이 가장 높은 곳에 기적을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서로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헛간에 영원히 머물 겁니다. 나레이션의 마지막 문장이 정선의 산골바람을 타고 멀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집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롭고 찬란한 겨울밤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지나고 찾아온 정선의 고요한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화려한 권력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고독을 경험했던 은수 씨에게 태주 씨의 낡은 헛간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무너졌던 삶의 브레이크를 다시 잡게 해준 진정한 안식처였죠. 비록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지만 흙을 만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나누는 지금의 삶이 은수 씨에게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설을 만나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끝에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줄 누군가의 따뜻한 헛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